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출근 준비를 한 뒤 차에 타자마자 라디오처럼 사연을 켜는 건데요. 이제 사연을 안 들으면 출근이 안 될 정도로 제게는 빠질 수 없는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들으면서 출근을 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 사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일도 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안 생기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저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삶을 살았고 특별하다면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좀 넉넉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외아들이기도 하고 형제나 남매가 없다 보니 오로지 집안의 서포트를 저 혼자 받을 수 있었죠. 어릴 때는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부유한 아버지와 미인대회 출신의 아름다운 엄마를 둔 저를 제 주변 친구들은 다 부러워했죠. 엄마는 항상 여유롭게 거실에 앉아 책을 보고 아빠는 사업을 하셨는데 대부분 외국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엄마는 늘 자유롭게 생활하곤 하셨죠. 게다가 부모님 금술도 좋으시고 제게 늘 다정하신 부모님이셨기에 우리 가족끼리만 놓고 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종종 보이는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집안에서는 천사였지만 밖에서는 소위 말해 안하무인 갑질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셨어요. 물론 그 대상은 자기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은 사람들에게만 향해 있었죠. 평소 어머니는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가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모임회 같은 거에도 자주 참석하셔서 학교도 자주 오셨죠. 한마디로 아들 뒷바라지 하시는 평범한 분이셨죠. 엄마가 그렇게 바쁘게 대외 활동을 하는 동안 저희 집 집안 살림을 맞아주시던 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집 가정부로 같이 지내던 이모였죠. 처음엔 저도 낯가림이 심해서 이모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거실에 나가서 목이 마르면 아줌마 물 좀 하면서 개미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얘기하곤 했는데 하루는 제게 다가오셔서는 철민아, 이모라고 편하게 해도 돼. 뭐 필요한 거 있어? 라면서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그분을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약간은 통통한 몸매, 그리고 키는 작았고 인상은 아주 푸근한 스타일이었죠. 그 이모는 저희 엄마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알지 못하지만 취업 알선업체 같은 곳에서 소개받은 분 같았고 확실히 저희 집에서는 을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어린 제 눈에도 보이긴 했습니다. 그냥 속 편히 놓고 말하면 저희 집에 가정부가 총 3명이 있었습니다. 가장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상주 가정부 한 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상주 가정부분이 집으로 가고 두 분이 번갈아 가며 저희 집 일을 봐주셨죠. 주말이 되면 엄마는 항상 천사가 됐지만 평일에 그 이모한테는 정말 악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지만 참 왜 그리 못됐는지, 아무리 돈이 많고 자기가 돈으로 부리는 사람이라지만 어린 제가 봐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항상 아침에 학교 가려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아줌마 이게 뭐예요? 어우 냄새. 내가 청국장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집에서 냄새 나니까 청국장 끓이지 말랬잖아. 아줌마 이 옷이 얼마짜린지 알아요? 이거 아줌마 한 달 월급을 다 갖다 바쳐도 못 사는 거야. 근데 여기에 냄새 배이면 어떡할 거야? 아줌마가 물어낼 거야? 라면서 화를 내곤 했었죠. 그럼 그 이모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어제 사모님께서 청국장 드시고 싶다고 새벽에 제 방 찾아와서 말씀하셔서 아침 일찍 나가서 사온 건데 죄송해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냥 제 맘대로 해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를 하곤 했죠. 저희 엄마는 그 아줌마 말을 듣고는 내가 그랬나? 어제 술이 좀 취하긴 했지. 내가 해장을 항상 청국장으로 하거든. 그래서 아줌마 방에 찾아갔나 봐.
아무튼 그랬으면 미안해요. 근데 내가 앞으로 술 먹고 찾아가서 청국장 끓여달라고 해도 끓이지 마. 아유, 냄새. 집안 전체에 냄새가 전부 퍼졌네. 나 진짜 청국장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면서 아침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더 이해가 안 갔던 건 바로 그 가정부 아줌마였습니다. 엄마가 매일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고 이유 같지도 않은 걸로 짜증을 내는데 대체 왜 우리 집에서 꾸역꾸역 일을 하는 건지. 저 같으면 당장에 관뒀을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아줌마는 저희 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정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이었나 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도 엄마는 아줌마에게 아유 아줌마 여기서 지금 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반찬을 맛없게 해요?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바보 아니야? 아유 진짜 아줌마가 주말에는 일을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주말에 일해주는 사람들한테 반찬을 산더미처럼 만들고 가라고 한다니까?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평일에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더라. 그러고서 돈 받아도 되는 거냐고.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참 진짜 자를 수도 없고 속이 타들어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아줌마 좀 신경 좀 써줘. 내가 지금 아줌마한테 퍼다 나르는 돈만 해도 그게 다 얼마야? 안쓰러워서 자르지도 못하고 진짜. 나도 참 너무 착해서 탈이라니까. 라면서 독서를 날리곤 했죠. 그렇게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조용히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쳐다보더니 음식이 그렇게 맛없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아니요, 전 맛있는데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엄마보다 아줌마가 해준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냥 성질 부리는 거 아닐까요? 뭐 화나는 일이 있으셨나? 라면서 아줌마 편을 들어주곤 했죠. 그럴 때마다 아줌마는 제게 계란 후라이 하나를 더 해주시면서 고맙다 고마워. 딱 우리 아들만 한데 어쩜 이렇게 철이 금방 들었을꼬. 아줌마도 얼른 남편만 지방에서 돌아오면 이 지긋지긋한 식무생활 정리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 거야. 아줌마가 이 집 관둬도 철민이는 죽어도 못 잊을 거야. 진짜 고맙다 고마워. 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뒤로도 아줌마랑 종종 얘기를 나눴는데 아줌마 남편은 지방에서 건축 일을 한다고 했고 돈을 벌어다가 아줌마 통장으로 보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셋인데 애 셋이나 키우려니 혼자 벌기엔 너무 빠듯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교복이랑 가방을 챙겨주며 우리 애들도 이렇게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는데. 철민이 너 볼 때마다 우리 애들이 너무 생각나네. 뭐 좋다고 애를 셋씩이나 낳아서 이렇게 다들 전부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애들만 아니었으면 당장 관뒀는데 이놈의 돈이 뭐라고 참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사모님이 말은 저렇게 해도 이 업계에서는 제일 잘 챙겨주는 분이셔. 물론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관둔 사람도 많지만 내가 지금 이 집 나가서 어디 가서 이만큼의 돈을 벌겠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 정도 여기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먹는 거 아니겠어? 다 참고 사는 거지. 그래도 철민아 너무 고마워. 네가 항상 아줌마 편이 돼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철민이를 만나게 되면 꼭 이 은혜를 갚을게.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라고 말을 하곤 하셨죠. 제가 그래도 아줌마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땐 참 뿌듯했던 생각이 듭니다. 고작 열 몇 살이었는데 저희 엄마 뻘 되는 아줌마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연신 얘기하는 게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거든요. 참 돈이 뭔지 사는 게 뭔지 어린 나이에도 그 아줌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했던 생각은 절대 나중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남의 밑에서 빌빌대면서 일하진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신 길대로 따라가야 하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존재였고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제 인생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학생인 제게 무언가를 선택한다거나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없었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호들갑을 떨면서 아니 내 목걸이가 어디 갔지? 오늘 차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발이 달려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어디 간 거야? 아줌마! 아줌마 내 목걸이 못 봤어요? 내가 화장실에서 다 씻고 나서 차려고 걸어놨는데 그게 안 보여.
라면서 또 아줌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있던 아줌마는 후다닥 밖으로 나오더니 목걸이요? 제가 아까 화장실 청소했는데 그땐 없었는데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더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거 하나 기억 못할까봐? 아니 분명 내가 걸어놨다니까? 우리 집 화장실 불이 제일 밝잖아. 그래서 그거 딱 차고 거울 보려고 걸어놨는데 그게 왜 안 보이냐고. 라면서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외출하기 전까지 결국 목걸이는 찾을 수 없었고 엄마는 꿍시렁거리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오후가 지나서야 집으로 들어왔죠. 그땐 방학이라 저도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줌마 나와봐. 아줌마 어딨어? 라면서 아줌마를 찾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줌마를 세차게 때리면서 아줌마가 가져간 거 아니야? 내가 여기저기 다 물어보니까 식모가 도둑질하는 경우 엄청 많다던데 아줌마가 진주에 눈이 멀어 가져간 거 아니냐고! 라면서 갑자기 아줌마를 몰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말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줌마가 그걸 왜 가져가? 엄마가 어디에다 놓고 까먹은 거 아니야? 엄마 원래 물건 잘 깜빡하잖아. 괜히 엄한 사람 의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찾아봐. 라면서 소리를 쳤죠. 엄마는 저를 노려보더니 넌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줌마, 솔직히 말해봐. 아줌마가 가져갔지? 지금 말하면 용서해줄 테니까 빨리 말해! 라면서 갑자기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줌마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안 훔쳤어요. 진짜예요. 사모님,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대놓고 훔치겠습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요. 라면서 엄마와 힘겨루기를 하더니 참다 못하겠는지 둘 다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기 시작했고 아줌마도 화가 나서 야, 이 멍청한 년아.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주제에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는 년이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우리 부모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도둑질은 길바닥에 낳는 한이 있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 이년아. 내가 아무리 너네 집 식모라도 그렇지 의심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의심해? 나쁜 년, 이 천하의 나쁜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엄마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꽤 오래 일했던 아줌마는 결국 그날 엄마와 더럽게 끝이 났고 그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일한 저희 집을 나가셨습니다. 짐을 싸고 나가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제 손을 잡으며 철민아, 잘 지내라. 그동안 아줌마한테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고맙다. 라면서 쓸쓸하게 저희 집을 나가셨죠. 그 뒤로 엄마와 그 취업알선소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나누는 전화통화를 몇 번 들었는데 아줌마는 엄마의 입김으로 더 이상 가정부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뒤에서 일자리도 못 구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내 엄마지만 못됐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건으로 인해 엄마에게 많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희 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됐는데 화장실 세면대를 뜯어내다가 그 뒤쪽에서 엄마의 목걸이가 발견된 걸 보고 직원분이 와서는 사모님, 이런 거 여기다가 놓으시면 나중에 진짜 못 찾습니다. 잘 챙기세요. 라면서 엄마에게 쥐어주더라고요. 엄마는 그걸 보고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 다행이다.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야. 이거 무지 비싼 건데 이게 세면대 뒤쪽으로 빠졌구나. 왜 그걸 몰랐지? 라면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어이가 없고 그 이모님이 불쌍해서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개 학생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했고 수능시험을 봐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너무나 기다리던 성인이 됐고 살면서 처음으로 자취라는 걸 하게 되면서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니까 정말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로운 생활이 너무 좋았고 솔직히 집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 부족한 것 없이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제 스트레스는 제가 편의점이나 술집, 정말 작은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카드를 긁을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너 슈퍼에서 뭐 사 먹었어? 친구들이랑 술 마셨니? 혹시 여자친구 생겼는데 엄마한테 말 안 하는 거 아니지? 엄마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숨길 생각 하지 마. 라면서 매번 저를 감시하는 듯한 말투로 얘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화도 내보고 카드 내역을 문자로 받지 말라고 요구도 해보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엄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해서 결국 저는 제가 돈을 벌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알바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부모님 돈을 쓰는 것보다는 자유로울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처음으로 시작한 알바는 바로 편의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는 22살. 이미 저보다 일찍 알바를 시작한 친구들이 많았고, 그곳에서 친구들도 하나둘씩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이 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미정이라는 여자였죠. 얼굴도 순하게 생기고 성격도 좋고 심지어 생활력도 강하고 장녀라서 그런지 책임감도 있어 보였습니다. 저희 편의점이 좀 커서 알바생이 2명이 있었는데 재고 정리를 하고 있는 제게 먼저 다가와서 제가 이것 좀 알려줄까요? 이렇게 순서대로 놓지 않아도 돼요. 그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우선 상표를 앞쪽에 잘 보이게 정리부터 해두고 라면서 하나씩 일을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초보인 티가 많이 났는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때로는 누나처럼 가끔은 엄마처럼 저를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또래 알바들끼리 친해지다 보니 회식도 가끔 하게 됐고, 사장님은 저희가 일을 너무 잘한다면서 저희 술자리에 오셔서는 술값도 계산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처음엔 6명이서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엔 4명, 그리고 다음엔 2명이 남았고 그 둘은 바로 저와 미정이었죠. 그렇게 저희 2사람은 술만 마셨다 하면 해가 뜰 때까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정이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항상 술을 마시면 제게 털어놓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 의대 보내려고 진짜 열심히 일하셨거든. 아빠도 맨날 지방에서 일하시고 엄마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정말 남들이 해본 일 우리 엄마 다 하고 살았을 거야. 우리 엄마 손을 보면 정말 지금도 눈물이 난다니까. 난 그래서 무조건 성공해야 돼.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전 남몰래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성공에 대한 목표가 너무 뚜렷했고 제가 그걸 방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을 접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녀는 의대생이라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복학을 했을 때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군대 간 사이 1년을 휴학해서 저와 졸업을 엇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아직 학교 근처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을 했고, 그렇게 거진 3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제게 걸어오는 그녀를 보니 마음이 정리된 줄 알았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대놓고 그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끈질긴 구애 끝에 졸업 전 그녀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의대생인 그녀는 정말 바빴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녀 일정만 기다릴 순 없으니 저도 제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했죠. 솔직히 의사인 여자친구를 두는데 제가 너무 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당시에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거나 또는 아버지가 제게 일부 지분을 주시면 새로 사업을 시작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명성을 나름 누리던 아버지께서 나이가 들면서 사업에 점점 소홀해지기도 하셨고, 심지어 몇 년 전 정말 절친한 동업가에게 크게 사기를 당해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신 것도 있었죠. 그 후로 저도 붙어서 다시 회사를 좀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고 직원들 월급을 겨우 줘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리 여자친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큰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사람들이 제 여자친구의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더군요. 게다가 얼핏 듣기로는 외국에 일하러 나간 부모님도 사업이 잘 풀려서 여유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외적인 조건으로만 따지면 여자친구가 저보다 훨씬 아까운 그런 위치에 있었죠. 하지만 너무 착한 그녀는 자신이 잘 된다는 이유로 저를 내치거나 저를 깔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2사람은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했고 여자친구는 그 병원에서도 꽤 촉망받는 의사가 되고 있었죠. 제 자신이 점점 초라해져서 헤어지자고 얘기할 법도 한데 제가 지칠 때마다 자기야,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사람이 어깨를 펴고 다녀야 돈도 들어오는 거야. 자기처럼 일 안 풀린다고 맨날 등 굽히고 있으면 들어오던 돈도 튕겨져 나간다더라. 나 내일 오프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풀자. 내가 쏜다. 라면서 제게 힘을 주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만남을 가진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저는 어느새 30을 넘어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죠.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빨리 결혼이 하고 싶은데 지금 제 처지는 결혼할 만한 처지가 아니고 거기다 의사는 여자친구인데 과연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실까 하는 고민부터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대답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결혼 얘기만 나오면 우물쭈물대는 저와는 달리 자기네 부모님한테 언제 인사 가지? 아버님은 외국에 계신다고 했지? 우리 부모님도 외국에 계시니까 결혼 전에 인사드리기는 힘들려나? 어머님은 뵐 수 있으려나? 하며 결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여자친구 아버님은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 계셨고 어머님도 뒷바라지를 하신다며 외국으로 같이 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역시 꽤 오랜 시간 외국에 계셨기에 결혼식이나 상견례 때는 들어오시겠지만 여자친구의 인사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시긴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의 적극적인 모습에 결혼을 확신했고 작지만 제 마음을 담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게 고맙다며 꽃다발을 받고 펑펑 울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외국에 계셔서 양가 부모님 인사는 생략하고 결혼식 일주일 전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고향집에 계시지만 아버지 없이 혼자는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며 상견례에서 같이 만나서 인사를 하기로 했죠. 여자친구는 바쁜 와중에도 결혼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습니다. 저 역시도 친구들을 만나 청첩장을 돌리고 술도 사고 밥도 사 먹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상견례 당일 아버지는 거진 20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오셨고 저희 가족은 모두 아버지를 마중 나갔습니다. 기러기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래도 종종 영상통화를 하고 아버지 비서분을 한국으로 보내서 저희 가족이 불편하게 생활하지 않게 많이 도움을 주셨죠.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제가 기대만큼 사업을 잘 해내지 못해서 부끄러웠지만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두르시며 야, 남자 새끼가 말이야.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기가 죽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수 있겠어? 어깨 피고 살아.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가 죽어 있냐. 라면서 제게 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어머니는 아이고 나도 한국에 있어도 아들 얼굴 보기 힘들어. 얘 지금 본 게 몇 달? 아니 몇 년은 된 것 같은데? 아들 너는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이 도도해졌어? 어릴 때는 애교도 많고 이뻤는데 여자친구 생겼다고 엄마는 이제 뒷전인 거야? 라면서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아유 왜 이래요. 아버지 가시죠. 우선 고향집으로 가세요. 상견례장이 서울이라 저희 집에 모시고 싶은데 집이 좀 좁아요. 나중에 시골리고 나면 그때 구경 오세요. 라면서 저는 차를 몰고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충청도인데 서울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 거리라 멀지 않았고 아버지도 집에서 자는 게 편하다며 자고 상견례장으로 아침 일찍 나서자고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의사라는 얘기에 깜짝 놀라시면서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좋네. 우리 집은 의사가 없는데 어쩌나? 보통 의사들은 의사끼리 결혼한다는데 어째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할꼬? 라면서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기죽은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의사라는 타이틀이 괜히 1등 신랑감 신부감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렇게 능력 있는 여자랑 결혼한다는 것을 매우 기특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반면 아버지의 기죽은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쟤들이 좋다는데. 의사 며느리 뭐 별거야? 우리도 한때는 잘 나갔어. 누구보다 꿀리지 않는 집안이었다고. 지금이야 뭐 경기가 어려워서 나빠졌지만 그래도 다시 언제든 일어설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 너무 쫄지 마. 할 수 있어. 설마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는데 반대하겠어? 라면서 역시 어머니답게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상견례장 안에서 부모님과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고 약속 도착 시간 5분 전 밖에서 화기애애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고 어머니 아버지가 순서대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긴 했어도 직접적으로 여자친구 부모님이 얼굴을 뵙는 건 이날이 처음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서로의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아나무인인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누가 봐도 며느리 될 제 여자친구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할 것 같아서
최대한 결혼 전까지 만남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도 외국에 나가 계시니 따로 소개할 겨를도 없이 오랫동안 연애만 했었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의상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그때 상견례장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질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여자친구는 뭐야? 왜 그래? 엄마 앉아 라면서 의자를 뺐는데 어머니께선 나가자. 내가 왜 왔니? 시간 내면서 한국까지 왔더니 고작 전현을 만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진짜 내 비행기 값이 아깝다 라면서 갑자기 막말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여자친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엄마 왜 그래? 무슨 소리야? 하면서 엄마를 말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 세상에 이런 인연이? 아줌마 예전에 우리 집 식모로 일했던 아줌마 맞죠? 아이고 참나 설마 그 얼굴 그대로네 라면서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어따 대고 삿대질이야? 아주 여전하네 여전해. 사람 안 변한다더니 성질머리 여전해. 아유 진짜 아들이 엄마를 안 닮았으니 망정이지. 얘 미정아 나는 네 결혼 반대다. 너 저런 집에 시집 가고 싶니? 라면서 갑자기 제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었고 저 역시도 어쩔 줄 몰라서 엄마 진짜 그만해. 의사 며느리라고 좋아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 다 지난 일이잖아. 그리고 그날 엄마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 라고 말을 했죠. 솔직히 그때는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집이 여자친구네 집보다 훨씬 꿀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의사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도 아마 여자친구네가 더 많았을 겁니다. 저희 엄마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었는지 숨을 크게 내뱉으며 아니 너도 참 웃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 살림 봐주던 여자랑 사돈을 맺으라고? 이게 말이 돼? 아무리 의사 며느리라도 그렇지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다. 어휴 내 속이야 진짜. 내가 속이 다 문드러진다 진짜 라면서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여자친구 어머님이 발끈하셨어요. 그게 어때서? 먹고 살려면 내가 뭔 짓을 못해. 식모가 별거야? 나 그보다 더한 일도 했어. 그래서 우리 딸 의사 만들었고 남편 뒷바라지 잘해서 사업 대박나서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과거 식모이란 게 뭐 어때서? 라며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하는 게 부모가 맞으니. 여자친구 어머니 말이 틀린 게 없었죠. 오히려 저 말을 들으니 여자친구 어머니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차마 반박할 수 없으니 갑자기 밖으로 도망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내보내면 여자친구와의 결혼은 물 건너갈 것 같아서 우선 엄마를 자리에 앉혔고 일단 오셨으니 식사라도 하고 가시라고 겨우겨우 어른들을 정리시켰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좋게 봐주셨기에 저는 마음에 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만 없으셨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반가움에 제 손을 잡고 안아줬을 거라고 나중에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장례가 정리가 된 후에도 저희 엄마와 여자친구 어머님은 여전히 서로 칼 꽂은 말들을 내뱉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엄마가 뱉은 말은 그래도 자식 덕 보면서 팔자가 많이 좋아졌네. 얼굴 핀 거 보니까 티가 나. 뭐 애들이 좋다는데 결혼을 우리가 말릴 수도 없고 당장 일주일 뒤가 결혼식인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갑시다. 라면서 밥 한 술을 뜨셨고 살짝 숙이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사실 엄마도 그럴 것이 이미 엄마 동창들에게 자기 며느리가 의사라고 여기저기 소문을 다 내놓으셨고 여자친구가 외모도 예쁜 편이라 솔직히 자랑할 만했거든요. 제가 처음 결혼한다고 얼핏 이야기를 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예쁜 여자보다 똑똑한 여자랑 결혼하는 게 더 힘든 거라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자 하나는 잘 골랐다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저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예비 장모님께선 저희 엄마의 술을 읽은 건지 아니면 진심이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파혼이 왜 안 되나요? 솔직히 이혼보단 낫죠. 전 이런 몰상식한 집안에 저희 딸 결혼시킬 생각 없어요. 철민이가 밥을 먹고 가라고 사정사정 하니까 밥은 먹고 가는데 결혼은 다른 문제죠. 뭐 그쪽에서 나한테 절이라도 하면서 부탁하면 모를까 난 절대 이 결혼 허락할 생각 없으니까 꿈 깨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탁 치며 뭐라고요? 부탁하라고요? 아니 이게 부탁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애들이 좋다는데 어른들이 거길 왜 껴요? 우리끼리 문제는 우리 선에서 해결해야지. 멀쩡한 애들을 왜 갈라놓는단 말입니까? 예, 너도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우리 철민이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니니? 근데 엄마가 반대한다고 이 결혼을 안 해? 너도 진짜 줏대 없는 거 아니야? 라면서 갑자기 화살을 여자친구한테 돌리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예비 장모님은 왜 내 딸한테 그래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딸 건드리는 건 못 참습니다. 내가 당신 성격을 몰라? 금지 오겹으로 키운 내 딸 뻔히 시집살이하고 괴롭힐 게 눈에 선한데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그런 집안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아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지레짐작하시나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쪽도 아직까지 나 무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누굴 무시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도 내가 그쪽 집 식모인 줄 알아요? 이 결혼 파토내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모로 보나 내 딸이 철민이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데 이런 집안에 감히 못 주죠. 누가 봐도 결혼에 칼자루를 쥔 사람은 우리 집 아니에요? 제 딸은 제가 잘 아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절대 할 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택하세요. 나한테 부탁을 하든 아니면 결혼을 파토내시던가.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제 여자친구에게 짤막하게 저희 어머니의 만행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식모로 막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도둑 취급하고 내쫓았다는 말을 듣고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자친구 역시 정색을 하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무시한 사람을 내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지 못하겠다며 매몰차게 거절하더라고요. 장인어른 되실 분은 그저 한숨만 쉬며 다 자기가 못나서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고생시킨 거라고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네 가족은 상견례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 저희 어머니에게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아버지랑 저는 워낙 어머니의 이런 못된 성격을 알고 있었던 터라 모든 잘못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도 장모님이 막상 그렇게 결혼을 파토내고 떠나갈 줄은 몰랐는지 벙쪄 있으시더라고요.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화를 냈죠. 이게 뭐예요? 어머니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도 못하고 저 이 여자 아니면 죽습니다. 평생 혼자 살 거고 제대로 살아갈 자신도 없어요. 어머니가 과거 잘못한 거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아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여전히 식모 취급을 하시면서 장모님 되실 분을 무시하세요? 아니 철민아, 너 지금 저 여자의 편 드는 거니? 보다 못한 저희 아버지가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당신 그 갑질하는 성격 언젠가는 벌 받을 거라고 말했지. 뭘 잘했다고 그렇게 고개 바득바득 쳐들면서 사태질을 해? 이번 건은 전부 당신 잘못이니까 당신이 사돈댁에 가서 사과해. 내 친구놈들 중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진 며느리 가진 애 단 한 명도 없어. 철민이 결혼 당신 손에 달려있으니까 알아서 똑바로 조심해.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어머니였기에 아버지 말에 바로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파토난 후에 저는 여자친구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통 받지를 않더라고요. 이때 여자친구에게 서운한 감정보다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였어도 고생하면서 키운 내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랑 가족을 맺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한 달에 그렇게 전화를 하다가 결국 병원 앞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여자친구를 설득했죠. 내가 우리 어머니랑 의절하는 한이 있어도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정 못 믿겠다면 결혼하지 말고 지금처럼 연애만 하자. 어떻게든 어머니 설득해서 장모님께 사과하게 만들 테니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라고 울며 불며 애원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에 여자친구가 마음이 흔들렸는지 결국 다시 저를 받아주었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장모님께 사과하러 찾아갔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도 함께 찾아갔는데요. 어머니가 장모님을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말로만 미안하다고 사과하실 줄 알았는데 마음을 독하게 먹으셨던지 무릎을 꿇으면서 죄송해요. 아직도 화가 나신 거라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결혼은 막지 말아주세요. 두 애가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라면서 갑자기 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고 저 역시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감한 표정을 짓던 예비 장모님은 일어나시죠. 이 얘긴 나중에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라면서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다행히 옆에 계신 장인어른이 너그럽게 사과를 받아주시고
저희 부모님과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자식으로서 미안한 마음과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건 100% 인정하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자존심 다 버리고 장모님께 무릎까지 꿇으실 줄은 몰랐기에 죄송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하고 감사드려요. 저 결혼하면 정말 열심히 살게요. 손주도 많이 안겨드리고 지금부터 더 정신 차리고 사업 일궈서 다시 우리 집안도 이렇게 세울게요. 그러니 이제 그만 오세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두 사람은 미뤄진 결혼식을 어렵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주는 대신 저희가 결혼하는 조건으로 몇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그건 제 아내와 저희 엄마가 절대 만날 일이 없게 하는 것, 명절에도 생신 때도 연락하지 않고 남처럼 살게 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하셨고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아내는 저희 엄마를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제게 먼저 그래도 어머님께 내가 먼저 전화 드릴까? 라고 하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괜히 엮여서 좋을 것도 없고 제가 저희 엄마를 잘 아는데 그냥 저희 엄마는 의사 며느리가 생긴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사실 분이기에 굳이 찾아뵙거나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효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가끔은 제가 아내인 척 선물을 보내서 엄마 기분을 좋게 해드립니다. 엄마는 그게 뭐 그리 좋은지 제게 전화를 해서 그래도 며느리가 나쁜 애는 아니야. 나였으면 이런 것도 안 보낼 텐데 미정이한테 고맙다고 좀 해줘. 라면서 제게 말을 전하곤 하시죠. 물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희의 결혼식 직후 다시 외국으로 나가셔서 저희 부모님과 만날 일은 없지만 아마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별로 만남을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물론 제 욕심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가 나와 모든 가족이 만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술 한잔하면서 지난 일을 전부 추억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남들처럼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을 가끔 찾아뵙고 저희 아내 역시 저희 집에 가끔 가서 과일도 먹고 수다도 떠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엄마지만 아직도 철이 없고 소녀처럼 행동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반성하시면서 옛날 일을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에게 상처 주면 반드시 배로 돌아온다는 옛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